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또다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GPS로 항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 선박과 민항기에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차정승 기자, 전파 교란 공격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우리 서해를 향해 GPS 전파 교란 도발을 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에서 조합하는 우리 어선 수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어선은 GPS로 해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전파 교란으로 GPS 장비 화면에 입력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거나 아예 NLL 북쪽으로 위치가 잡히는 식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평도에서 조업 중인 꽃게잡이 어선 선장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통발 어선들은 그물을 칠 때나 걷어들일 때 GPS 정보가 필수적인데 신호 교란으로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교란 도발에 또 오전에 1시간 반가량 조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과 관계기관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인데 행안부에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어제만 5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의 전파 교란도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70데시벨 이상의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전파 출력이 20데시벨 내외로 다소 약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군은 서해 일대를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전파 교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북한의 GPS 도발은 지난 6월 이후 5달 만으로 군은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이후 모든 문제는 북한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늘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보도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명태균 씨가 언제 검찰에 출석한 건가요?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명 씨는 먼저 자신과 관련한 보도들이 모두 허위라며 이 보도들을 토대로 한 질문을 받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증거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며 왜 언론 보도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배경을 묻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녹취가 공개됐다는 질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의견을 냈다고 답했습니다. 출석한 명 씨를 향해 한 시민단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불법 여론조사와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이 명태균 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국을 흔들었던 이 쟁점들의 진실이 밝혀질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장애 집회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명태균 씨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9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추궁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어떤 의혹들을 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최병모 편집장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9천만 원의 성격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 공천의 대가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예. 근데 본인은 지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도 그 두세 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자기가 한 푼도 안 받았다면 그러면 그건 다 무료로 해준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과의 대가성 뭐 이런 거는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워낙 본인이 쏟아놓은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조사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는 뭐 오후에 그 좀 힘이 들다고 해서 조사를 그 더 이상 진척을 못 시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틀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쯤 조사하면 이제 대략 뭐 마무리되고 이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돈의 흐름이 사실 아마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본인 휴대전화도 그 뭐 처남에게 그 없애라고 맡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그것도 또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어찌 보면 사법 처리 여부가 경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조사로 좀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잘못하면 시점이 바로 앞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창원 산당 부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더 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검사들이 너무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진전 없는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 막바지에 들어서 했는데 오히려 일찍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만 갖고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일파만파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은 어쨌든 변호사까지 붙여가면서 한 푼도 안 받았다. 빌려준 돈 받았다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그날 그 소위 명태균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전화기로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사실은 지방선거 관련자인지 누구인지도 몰랐다 이런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명태균 씨는 상당히 어떤 그 차분하게 로키로 이번 조사에 응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말하자면 민주당 의도와 달리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혜경 씨를 국회에 불러서 법사위에서 정인원으로 해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마치 폭로성 얼음장을 놓았는데 이제 중간이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강혜경 씨, 즉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다 정인이라고 채택한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신뢰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를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명태균 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 언론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이제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살 제 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었어. 예? 그냥 잡혀가야지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할까요? 네, 윤 대통령 부부에게 큰 약점이 있는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했던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날에는 SNS에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검찰 조사에 나와서는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까지 밝히면서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사실 보면 이분이 허장성세가 강하고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분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특정 인물이 어떻게 반응한지 언론이 주목을 하다 보면 예. 그 사람들이 좀 난처한 국면이 있고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씨는 본질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계속 입맛에 맞는 본인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냈죠. 예. 예.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 강혜경 씨가 대통령 육성이 있는 그 녹취를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패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공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요. 예. 명태균 씨가 이분이 말한 게 과연 100%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혜경 씨는 이 명태균 씨의 말을 옮기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진실에 가깝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말을 그걸 옮기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스는 하나입니다. 소스는 하나인데 주어가 두 개라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하나의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크로스 체킹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민주당이 과하게 김여경 씨의 말에 의존해서 강혜경 씨. 강혜경 씨의 말에 의존해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푸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도 조절이나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이분이 처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보궐시장 선거할 때 자기가 15일 동안 국민도 언론을 속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결국 보면 한두 달 동안 우리가 명태균 씨의 말에 너무 의존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이런 걸 진실이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해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표정이나 목소리를 보면 좀 자포자기인데 근데 공격이 들어오면 또 즉자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변화에 대한 되었는지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명태균 씨가요 태도가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자세를 좀 낮추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거는 이 박성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인 살 길을 찾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정말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이면 하야 탄핵될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명태균 씨의 스탠스였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가 되고 또 수사 검사가 또 충원이 되고 그리고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다 수사 촉구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 대통령과도 직접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본인에게 의지하는 뭐 그런 사이였는데 예. 이게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은 기억 안 난다 그러고 공천 관련해서 얘기한 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 부부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더욱더 뭔가 폭로를 하거나 대통령실을 좀 자극할 만한 발언들을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선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전 나름대로 이제 명태균 씨가 수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이 날조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해왔던 것 아니면 본인이 심지어는 공개했던 어떤 대화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무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용산을 향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측에서는 이번 사태 또 하나 원인으로 강혜경 씨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의 주장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음성이 담긴 그 녹취 자료가 오늘 검찰에 제출될 예정인지 말씀. 제출될 예정 없고요. 그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의 윤지호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많은 언론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본인 진술로 밝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이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좀 전에 그 박성민 최고는 그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시그널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측에서는요 강혜경은 제2의 윤지호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다. 강혜경 씨가 모두 거짓말을 해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한 저 멘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강혜경 씨의 주장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네. 자기가 듣고 경험했다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들었다는 거는 그렇죠.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명태균 씨가 만약에 과장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다고 치면 네. 강혜경 씨의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그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혜경 씨 말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 말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건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서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싸울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사실상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원천은 명태균 씨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에서도 결국 명태균 씨 말과 강혜경 씨 말이 누가 사실이냐 이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최초로 했던 그리고 강혜경 씨가 옮겼던 그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마 이걸 지금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혜경 씨는 그 쓸데없는 얘기 전한 거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연달아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그 말 주장의 사실 여부 이거를 지금 검찰이 검증하려고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뭐 몇몇 그 방송이나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자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가면 그렇게 못하죠. 검찰이 캐 묻거든요, 자꾸. 근거도 묻고.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강혜경 씨 변호인은 명태균 씨 측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장애 설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 진실은 어떻게 가리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진실은 뭐 검사가 가려야 되겠죠. 판사가 가려야 실제적으로 이제 말로 하는 설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또 계좌 추적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그 명태균 씨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에 대해서 제2의 윤지호. 그러니까 정치색이 있는 공격이죠. 그러면 사실 솔직히 안민석 의원이 생각나고 마치 민주당까지도 싸잡아서 비판한 것 같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의 어떤 공익 제보자였다. 사실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그 강혜경 씨 변호인들 노영희 변호사도 강하게 그 변호사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외로 본인들 말하자면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는 빼고 두 변호사 간의 치열한 설전이 또 2라운드를 또 맞이하게 되지 않겠냐.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이걸 아마 명태균 씨 변호인이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명태균 씨는요. 조사 쟁점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저한테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흘러온 게 있는지 그 부분에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 언제는 왜 꼬리 내려? 두려워? 정신 차려! 겁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지금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지 왜 허위보도로 조사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의 취지의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명태균 씨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전국이 요동쳤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좀 쟁점을 바꾸고 좀 축소하려 뭐 이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건 경남 선관위에서 작년 12월 달에 그 강혜경 씨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그걸 관리 감독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단초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명태균 씨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2024년도에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올해 총선에서 뭔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측, 그 명태균 씨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경선이 기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2년 재보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면서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권의 문제로 불거진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상 돈을 제대로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신고했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본인의 녹취로 인해서 이게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였다. 약간은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임 체육관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기웅 대변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축소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나 돈 받은 거 없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너무 많죠. 사안이 너무 많고 너무 중대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 부분 이런 것들도 뭐 본인이 심지어 강혜경 씨에게 언급했던 어떤 청구서 뭐 몇 억, 3억 얼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은 다 하나하나 단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통화 녹취도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 김건희 여사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단순히 가십거리로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이라면 불법이고 그 불법 과정 가운데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어떤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공개도 했고 녹취도 공개가 됐고 드러났는데 이 국면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축소하고 좁히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론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맞아요. 이 돈이 오간 통로인 미래한국연구소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녹취록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법 적용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면서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벗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다. 그러면 꼭 돈이 또 오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성 여부 뭐 이런 것도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할 거예요. 돈이 오갔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돈이 오간 거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사이에 9천여만 원이 오간 것만 현재 이제 드러나 있는 거고 뭐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뭐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본인도 얘기했듯이 돈의 흐름을 따져보면 본인이 뭐 정치권법을 위반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만 나는 조사받을게 한다고 해서 뭐 검찰이 거기까지만 조사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뭐 최병모 편집장도 얘기했지만 사안이 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사실은 핸드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개심죄가 되면 사실은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뭐 본인이 어떻게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는 구속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범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본인은 어쨌든 계속 이것이 증폭되면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와 얽혀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굉장히 자기 것만 대해서 수사받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별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 일주일도 이제 안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2차 장애 집회로 지금 총공서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지난주에는 낮 시간대였는데 오늘은
저녁에 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과거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웅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오늘 집회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번에 이제 서울역을 파란 물결로 만들자 그랬는데 네. 사실 뭐 본인들은 민주당은 3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 추산 17,000명이고 제가 뭐 사회부 기자도 했지만 경찰 추산 기자 그쪽은 주최 측 그 갭이 한 두세 배 정도를 하는 게 평균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몇만 정도는 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종국적인 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다른 야당과의 어떤 결합을 하고 있고 네. 민주노총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는 좀 달리하지만 네네.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같은 집회로 할 수 있다면 새몰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를 했지만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새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거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방탄 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집회에는 조국 혁신당 등 다른 4개의 야당도 참여를 하는데요. 앞서 오후에는 민노총 집회가 열려서 민노총이 민주당 장애 집회에 합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버랩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예. 않겠나 일부러 이렇게 싶어요. 맞춰서 한 건 아닌가요? 뭐 그걸 뭐 장소를 미리 하고 싶은데 앞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계획했을 수도 있고 예.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세가 열세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앞에 좀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맞춘다. 결국에는 좀 세 불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난번 낮에 했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당의 색깔, 당 또 깃발만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에 따라서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좀 협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결국에는 이제 저녁 시간대에 가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이번 집회의 의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야권이 합세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역풍 때문에 따로 하는 것처럼 해도 누가 봐도 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이거는 오늘 일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4시부터 민노총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어서 집회가 끝나면 5시쯤부터 이제 거리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집회는 시청 앞에서 6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은 민노총이 그 행사를 끝내고 거리 행진을 시작하는 그 시점 또는 시작하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그 시점에 민주당은 바로 또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원래 사실은 그 비상시국 회의라는 곳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거는 철회를 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규모를 좀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비상시국 회의라는 데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마 저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궁극적으로는 가겠지만 아직은 그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 이제 너무 앞서 나간다. 더군다나 본인의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그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이런 데에 대한 역풍 또는 너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하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약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예. 뭐 이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저의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결국 순차적으로 다 이거 뭐 같이 의견을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달리 이제 뭐 집회 인원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그게 좀 힘들어졌습니다. 뭐 경찰 추산 이런 것뿐만 그렇죠. 아니고 예. 서울시의 그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혼잡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역 집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 이번에도 시청역 집회에 정확하게 서울시 데이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뭐 몇십만이 모였다 뭐 이런 일들은 아마 그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장애 집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민주당은 아니 판단하는 그렇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 집회에 이어서 집회를 가져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또 그 판사도 이 장애 집회 같은 이 겁박에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법부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이 장애 집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한 대표는 보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많이 초조하신 것 같아요. 전당대표 초조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예. 대국민 담아 뭐 기자회견 이렇게 하셨는데 예. 사실은 뭐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반헌법적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악마화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굉장히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여권 입장에서는 이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집회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라 이렇게 하는 집회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라고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회 전면에 내걸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민단체와의 연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이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아시는 거예요. 이 집회 자체가 애초에 뭐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분명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집회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본인의 주관적인 정치적인 그런 공세들을 넣어서 물타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반박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런 집회에 대해서 자제시키고 난 무죄를 확신하니까 우리 민주당 거대 여소야대에 있어서 우리가 네.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법부의 어떤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믿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지난주에 올라가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더 크게 세게 해달라는 뉘앙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왔던 워딩이 뭐냐면 탄핵, 하야,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인데 저는 임기 단축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헌재 재판소의 어떤 허들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는 또 다른 탄핵, 꼼수 탄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조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는 거지. 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적은 지적일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요, 수사 대상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글쎄요, 이제 특검법에 대한 여야 이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자백을 했어요. 본인 당선인 지지자들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자하는 거 새벽에 5시에 일어났더니 미쳤냐 안 자고 있냐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거는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그 자기들 그 숫자로서는 도저히 그 대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공연히 들러리 서서 통과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 김건희 특검법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지금 특검 추천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14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13개가 이제 관련 이런저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그래서 이게 진짜 의혹인지 아니면 의혹을 일부러 불지르는 것인지 그리고 14번째는 여기에 없는 것 중에서 수사를 하다가 나오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보기에 저 14개를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다 진짜 수사할 생각이 있다면 그걸 특검으로 묶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이성윤 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을 수사 지휘할 때 무려 적어도 본격적인 수사 시작해서부터 중간 발표 때까지 13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거 한 건 가지고서요. 그렇죠? 14개 수사하려면 얼마 걸리는 거예요? 그게 13개월 걸렸다니까요. 그거 한 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제가 보건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뭔가를 규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의혹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특검을 하자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그 중립적인 특검을 그 임명을 해서 하자고 하면 뭐 그러면 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도 입장을 좀 달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놓은 특검법은 정말 이 그냥 흔히 말하는 이런 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천권, 중립 그 추천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요것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병욱 편집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니 하나를 특검을 해서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서 14개씩 하면 이거 언제 하느냐 그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폐기됐던 두 번째 특검 법안이 훨씬 지금 안보다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뭔가 의혹이 생길 마다 하나씩 올리는데 사실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봤을 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한 번 더 그러면 특별검사를 앉혀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일반 수사도 하기 전에 일반 의혹 단계에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신문 기사 나올 때마다 특검의 건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너무 그러면 뭐 지금 1심, 2심이 검사들이 편향될 것 같으니까 대법부터 하자. 그런 의사와 거의 비슷한 거라서 오히려 지금 정말 민주당이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와 손잡고 특검안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정치하고 그야말로 한두 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뭐 던져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표결로 가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요. 14일 날. 14일 날 가면 이게 공개 투표하니까 사실상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동조하는 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 만약에 나온다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공개적으로 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편에 이탈표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실규명,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하야, 탄핵에 가고자 하는 징검다리로 보고 있다는 게 좀 중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박은정 그 조국혁신당 의원께서 얘기했던 워딩이 대통령이 어제 자백을 했어요. 본인 당선인. 그래서 거기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뭔가 여사가 뭔가 문자를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7월 달 21년 7월 달에 입당을 했을 때 대통령의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0개씩 문자가 오니까 여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쉬고 있을 때 잘 때 그걸 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워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이 워딩을 가지고 뭐 자백을 했고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당선인 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거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정치 공세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14일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는 그 국민의힘의 고질병은 뭐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 민심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사사건건 모든 것마다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대통령께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보여주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제 기자회견만 보더라도 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뭐 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당 안에서의 자정작용이 또 뚝심 없이 끈기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 지점이라 지금 뭐만 하면 다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뭐 장애 집회도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도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런 수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박상민 최고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아쉬움이 나왔던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 할 텐데 그거와 더불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다음 주제를 먼저 키워드로 좀 만나볼까요? 예. 자, 그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기자회견 후에 국정 운영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그 관례상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건 뭐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그 좀 전에 박성민 최고가 좀 전향적인 모습, 특검에 대해서도 뭐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최병무 그 편집장께서 보시기에 기자회견 내용, 변화하려는 모습 이런 게 좀 느껴지셨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 기자회견 내용들. 우선 총론적인 사과를 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제 너무 총론적이다, 두루뭉술이하다, 뭐 이런 지적은 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것도 과거에 대한 어떤 뭐 사실관계 규명이겠죠. 그 부분도 이제 특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여론의 어떤 따가운 비판 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미래의 계획에 관한 것 저는 지금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뭐 특별감찰관도 사실 한동훈 대표랑 독대할 때는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문제와 연계돼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연결고리는 하나 풀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2부속실 뭐 바로 그날 어제 그저께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제 실무급 그 행정관들 일부 발령을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발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활동 중단은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외교 관례상 대통령 부인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활동 중단을 하겠다. 저는 뭐 그 약속은 이제 앞으로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검증에 들어갔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뭐 그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인사 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쇄신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평가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건 반성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평가가 맞는지 진짜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요구한 것을 완곡하게 설명도 했고 이제 그 설명을 들여다 보면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쇄신에 대한 인적 교체라든지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재척이 됐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 아니겠습니까?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인데 사실 특별감찰관만 해도 하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한동훈 대표의 목이에요. 야당이 협조해줘야 되는데 협조해 줄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제2부속실도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제2부속실을 원래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축소돼야 되는 건데 역으로 보면 행동은 제약하겠다고 하면서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 따라 민정수석실에서 조금 이것을 제어하겠다라든지 조금 그런 어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역할을 최소화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말씀은 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또 연말까지 대외 활동도 안 하고 영부인 집무실도 최소한으로 꾸민다고 하는데요. 또 윤 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도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과를 말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과의 진심은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쇄신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게 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대통령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명태균 씨 입장이든 아니면 뭐 7시간 녹취록이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뭐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왜 사적 통화를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서 불거지는 어떤 의혹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휴대전화가 뭐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은 결국 사인 간과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하나의 매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매개를 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제2부속실이 단순히 의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인 간의 어떤 교류 그런 연락에 있어서 메시지나 그다음에 연락 그다음에 또 실제로 만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설치를 하되 그렇다면 규모는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제2부속실의 규모보다는 3분의 1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여사가 매일 출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여사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정을 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이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민 최고께서 보시기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실에서 좀 움직이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잘 좀 해라.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명태균 씨 관련된 뭐 명태균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해명들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했던 해명들이 막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또다시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는 것은 이 불리한 평가를 무마시키고 회피하기 위한 어떤 여당의 그냥 물타기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앞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인적 쇄신 하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뭐 특별감찰관 임명도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일단은 그 음주운전했다가 지금 2달 정직했다 다시 복귀한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대통령실이 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착신 정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불법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단순히 사인 간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병 편집관 이걸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의 지금 대응, 일단 그 당과 대통령실이 일단 뭉쳐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대응은 어떻다고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엊그제 회견이 그 완벽하게 뭐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직하지 못해서 이거는 최악이었다. 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어느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뭐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있지만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키워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소재로 활용을 하고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국민 눈높이를 좀 맞춰 주십사 앞으로 아마 이런 거를 촉구하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 본인의 위상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잘 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해야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도 증폭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는 걸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또다시 대통령실에서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듯이 후속 조치가 미흡할 때는 아마 또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일단 현재는 수위 조절 단계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 조절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앞바다에서 금성호가 침몰한 지 지금 이틀째 접어들었지만요. 안타깝게도 실종자 12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밤샘 야간 수색에 이어 지금도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주 한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원 기자, 현재 실종자 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해경은 현재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7km 떨어진 지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아직 실종자 12명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밤사이 해군 등과 함께 조명탄을 170발 넘게 터뜨리며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금송호 선체가 해류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면서 현재는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경찰과 소방 등 400여 명을 투입하고 드론까지 동원한 상태입니다. 사고해역 수심이 90m로 깊은 데다 어망 등이 선체와 엉키면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군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투입한 데 이어 내일쯤 바지선으로 어망을 제거한 뒤 심해 잠수사를 투입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선의 어획량이 평소보다 5배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경은 당시 어획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과 금송호 침몰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직접 들으신 것처럼 어제 새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이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동훈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그 수색 작업을 위해서 해군 수중 로봇까지 동원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1회씩 투입해서 사고 위치 주변 해저에 있는 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해군 수중 로봇 ROV라고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수중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해경의 설명입니다. 선체 수색 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잠수사 12명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바지선이 도착하는 시기가 10일 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전날 수중 수색으로 금성호 어망이 여러 개 확인됐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해상에서는 파손된 상태의 냉장고나 장화 같은 유류품 7종 24점이 지금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침몰한 금성호는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 어선의 본선인데요. 이 잡은 물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기다 배가 뒤집혔다고 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보통 3회에서 5회 동안 작업할 양을 그 한 횟수에 이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상자 이상을 포획한 것 같다. 네, 한 상자에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선 한 번 운반할 때 그 정도 싣고 가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운반선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봐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어획량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해경 수사과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겁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뒤집힐 상황이 아닌데 뒤집힌 이유가 평소보다 좀 많은 어획량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입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성호가 평소에 3에서 5회 정도 조업할 분량, 이 어획물을 당시 한 번에 잡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운반선이 1차로 200톤 가까이 되는 물고기를 이송했는데도 그 물에 물고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게 지금 선원들의 비슷한 진술 여러 차례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복원력 상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추후 금성호를 인양해서 선체 결함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는 게 해경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색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온이 좀 낮잖아요. 그다음에 그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수온이 22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자들 저체온증에서 버티면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24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기는 했지만 생존자들 살아계시기를 저희가 다 기적적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을 텐데요. 일단 사고 당시에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있었고요. 나머지 이 승선원들 대부분 갑판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 선원들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인명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수부가 어선 안전관리 대책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법 예고된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이 촘촘한 법안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뒤집어진 배 안에 남아있는 공기층, 즉 에어포켓이 있다면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철로 된 강선이기 때문에 그 예물 속으로 깊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어포켓이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구조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에어포켓이 제 역할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전문가 설명 들으셨지만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는 가정, 이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갑자기 180도로 배가 전복을 해서 배 바닥이 하늘로 향해 있고 배가 아직 침몰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뱃속에 공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심이 얕은 경우입니다.
수심이 얕은데 배가 전복됐을 경우 예. 이 배 구조물에 의해서 배가 아직 바닥까지 가라앉지 않고 배의 선체가 수면 위로 떠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배가 이 완전히 침몰했을 때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 현저히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현역 장교 범행 은폐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인 척 이렇게 흉내를 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 A 씨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B 씨의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후에 가족의 미기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의 보이스톡에 회신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 건데요. A 씨 112에도 전화를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면서 미기가 신고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대면 확인이 필요해서 이 직장인 군부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가족들 가운데 어머니가 부담을 느껴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찰이 그제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피해자 A 소령이 정보 공개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했어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가능합니다. 일단 관련법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신상 정보 공개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건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예. 만약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 신상 공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경찰 13일쯤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상희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부산 22도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